아, 아, 네. 제일 많은데. 오면서 할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요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Generative Replay for Sample Efficient RL이라는 주제로 좀 선정을 했고요. 어, 그 관련된 논문은 이제 Synthetic Experience Replay라는 뉴립스 논문이랑 그리고 Prioritized Generative Replay라는 ICLR 논문이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표자를 많이 만들어서. 그 콘텐츠는 일단은 RL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뒤쪽이 이제 이해가 돼가지고 RL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각 논문은 간략하게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했는지 그리고 다음 이제 리서치 토픽으로 뭐가 있을지 이제 간단하게나마 잠깐 생각해 본 것까지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RL인데요.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제를 이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전제로 이제 깔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그리고 액션 스페이스, 트랜지션 커널 그리고 리워드 펑션 그리고 디스카운트 팩터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몇 가지가 더 추가될 수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걸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이제 관측할 수 있는 모든 스테이트를 갖고 있는 스페이스를 의미하고요. 액션 스페이스는 이제 각 스테이트에서 이제 작동 가능한 모든 액션을 담고 있는 액션 스페이스고, 트랜지션 커널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와 액션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로의 이동의 프로바빌리티 이제 그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리워드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이트와 액션이 주어졌을 때 즉각적인 피드백인 리워드를 뱉는 그런 펑션이고요. 디스카운트 팩터는 이제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미래의 리워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다운 웨이팅을 시키는 그런 팩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제 이제 곧 얘기 드릴 폴리시와 그리고 디스카운트 팩터를 갖고 있는 요소고 인바이러먼트와 여기 트랜지션 커널과 리워드 펑션을 갖고 있어서 에이전트가 이제 현재 관측된 스테이트에 대한 액션을 이제 제공하게 되면은 인바이러먼트가 이 트랜지션 커널에 따라서 그 다음 스테이트를 제공하고 여기 S 프라임이 이제 빠졌네요. 그리고 이 리워드 펑션에 따라서 주어진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해서 즉각적인 리워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 사이의 그 관계로서 아래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트랜지션 커널과 그 리워드 펑션의 역할을 하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를 인바이러먼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폴리시 펑션이라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폴리시 펑션의 정의는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건데 현재 관측되는 스테이트 하에서 다음 어떤 액션을 수행할지를 갖는 그런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에피소드 리턴이라는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RL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리턴을 극대화하는 폴리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턴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수식은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스테이트에 도달을 했을 때 앞으로 미래의 리워드를 누적했을 때 얼마만큼의 리워드가 이제 누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 리턴 값이 얼마가 될 것이냐를 이제 에피소드 리턴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때 바로 직후의 리워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멀리 있는 미래의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0에서 1 사이의 디스카운트 팩터를 계속해서 곱해줌으로써 뒤쪽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값이 이제 줄어들게 해서 큐뮬레이티브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리턴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시의 그 오브젝티브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트 제로 바로 즉각적인 처음에 스테이트에 왔을 때 앞으로의 리턴 값을 맥시마이즈하는 폴리시를 찾겠다가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래젝토리 타워가 지금 쌓였는데요. 이 트래젝토리에 대한 정의는 스테이트와 액션 리워드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트 S1 그 다음에 액션 그 다음 리워드가 오고 그렇게 해서 터미네이트 하는 호리존탈 T는 이제 트래젝토리 맥스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ST까지의 그런 쭉 일련의 과정들을 트래젝토리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턴에 대한 정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을 쓰게 되고요. 이제 밸류 펑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밸류 펑션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스테이트 밸류 펑션 그리고 액션 밸류 펑션.
여기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Q 펑션이 액션 밸류 펑션을 의미합니다.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테이트에 대해서 예상되는 리턴 값을 낸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ST가 어떤 스테이트 S일 때 리턴 GT에 대한 expectation을 이렇게 스테이트 밸류 펑션의 V로 정의하게 되고요. 어떤 특정한 이제 폴리시 하에서의 그런 예측되는 미래 리턴 값을 의미합니다. 액션 밸류 펑션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의 액션이 같이 이제 페어로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특정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스테이트와 액션의 페어 하에서 예측되는 미래 리턴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값을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액션 밸류 펑션과 스테이트 밸류 펑션 사이의 관계인데요. 이제 그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하면 environment가 리워드 펑션에 따라서 특정 리워드 R 값을 주겠죠. RT를 줄 건데 그 RT에다가 그 다음 스테이트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에 따라서 그 다음 스테이트가 이제 나오게 될 건데 그 스테이트에서의 예측되는 expectation value 미래 리턴 값을 expectation 값에 그 다음 스테이트니까 이제 그 웨이팅 팩터를 곱해줘서 그걸 더해준 값.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와 그 다음 이제 액션을 취했을 때 예측되는 미래 값이 이렇게 관계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벨만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밸류 펑션의 현재와 넥스트 스테이트 사이의 밸류 펑션 사이의 관계식인데요. 그게 이제 비슷하게 위에 두 개의 정의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와 액션이 정해졌을 때 리워드 값에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트로의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에다가 그 넥스트 스테이트의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값을 곱해준 거를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더해주고 거기에 웨이팅 팩터를 곱해주는 거에 이제 그걸 다 계산한 다음에 그거에 그 값이 최대가 되는 액션 하나를 선택했을 때의 밸류 값이 이제 커런트 스테이트의 이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액션 밸류 펑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재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한 액션 밸류 펑션은 그걸 수행했을 때 리워드 값에다가 그 두 개를 수행했을 때 어떤 이제 다음 스테이트로의 이동의 프로바빌리티가 있겠죠. 그 프로바빌리티를 이제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또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액션들이 있을 건데 그 다양한 액션에 대한 액션 밸류 펑션을 가장 최대화하는 액션에 대한 값을 곱해준 다음에 그걸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더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미래 값을 예측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미래 값을 예측해서 계산한 다음에 현재 이제 직접적인 리워드를 더해주면은 현재 스테이트와 액션에서의 액션 밸류 펑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딕션과 컨트롤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프레딕션이라는 용어는 아래에서 이제 프레딕션이라는 용어는 고정된 폴리시 파이에서 이 디시전이 얼마나 좋은가, 즉 폴리시를 이벨루에이션 하는 그 과정을 프레딕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된 폴리시 파이에 해당하는 트레젝토리들을 갖고 그거를 가지고 액션 밸류 펑션 또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들을 계산해서 그 리턴 값이 얼마나 높게 나오는가, 그 Q 또는 V를 계산하는 그런 과정을 프레딕션이라고 하고요. 컨트롤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폴리시가 리턴을 맥시마이즈 할 것인가, 즉 폴리시를 옵티마이즈하는 과정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적으로 폴리시 파이를 이제 더 좋은 파이로 임프루브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근데 폴리시와 밸류 펑션 사이의 커넥션은 이제 폴리시 펑션이 이제 어떤 액션을 선택을 할 건데 그런 고정된 폴리시 하에서 이제 밸류 펑션들을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그 폴리시 파이에 대한 퀄리티를 이제 계산을 하고 매저를 하고 그러면서 그거 하에서 또 그리디하게 이제 밸류 펑션 그러니까 각 스테이트마다 밸류 펑션을 다 계산해 놓으면은 그 현재 스테이트에서 연결된 다음 스테이트까지의 다양한 액션들이 있을 건데 그 다음 스테이트에 맥시마이즈 되는 액션 그 리턴을 갖는 스테이트로 그리디하게 폴리시를 액션을 결정하면은 그게 또 더 나은 폴리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고 그 폴리시 하에서 다시 밸류 펑션을 이제 업데이트해서 폴리시 이벨루에이션을 하고 다시 그리디하게 폴리시를 또 찾고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티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옵티멀한 2개의 펑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TD 에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어, 고, 고정된 폴리시 하에서 이제 액션 밸류 펑션을 이제 예측하는 과정을 아까 전에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TD 에러라는 거는 그 현재 Q 값과 그 다음 스테이트 액션의 Q 값을 그 차이를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액션이 폴리시 하에서 넥스트 스테이트 하에서 어떤 액션을 선택을 했을 때 이제 TD 타겟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현재 스테이트와 액션 ST와 AT 하에서의 어떤 리워드 값이 나올 건데 그 스테이트 ST와 AT를 인발먼트 줬을 때 ST 플러스 1이 나올 건데 그거 하에서의 Q 펑션의 값의 감마값을 곱한 거가 이제 타겟이 되고요. 그것이 이제 현재 스테이트 ST와 AT 하에서의 Q 밸류 값이 목표하고자 하는 도달하고자 하는 타겟이 되는데 그것과 실질적인 현재 값의 차이를 이제 TD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TD 에러를 기반으로 보시면 TD 에러를 기반으로 이런 이제 식을 통해서 Q 펑션에 대한 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어, Q 펑션 하에서 이제 폴리시 아까 전에 임프루브먼트 하는 컨트롤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Q 펑션을 그리디하게 선택하면은 폴리시 임프루브먼트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폴리시를 임프루브하는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제 폴리시가 파라미터화이즈 돼 있을 때 이런 수식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아마 디퓨전 하셨던 분들은 보셨을 스코어 펑션이 여기서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연결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수식은 이제 따로 그냥 빼놨으니까 이제 발표 자료 열어보시면은 있을 거고요. 어, 그래서 그 액터 크리틱이라는 거를 아래를 좀 관심 있으시면 들어보셨을 건데 액터 크리틱이 뭐냐면 이제 Q 펑션 그 밸류 펑션의 크리틱이라고 하고요. 폴리시를 이제 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사이를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벨루에이션은 이제 폴리시 이벨루에이트를 하고 폴리시 임프루먼트 하고 다시 폴리시 이벨루에이트 하고 폴리시 임프루먼트 하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옵티멀 폴리시 파이 스타를 향해서 이제 컨버지하게 가는 과정이 기본적인 RL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도 코드를 보시면은 여기서 TD 에러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TD 에러 말고 이제 TD 에러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제 폴시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이제 폴시 파일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TD 에러를 이용해서 이제 Q 펑션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다음 스테이트와 액션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온 폴리시랑 오프 폴리시 RL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구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온 폴리시라는 거는 그 데이터를 콜렉션하는 에이전트 그 이제 비헤비어 폴리시라고 하는데 그것과 그리고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 에이전트 타겟 폴리시가 같은 상황을 온 폴리시 아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하는 움직임으로 내가 배우겠다라는 게 온 폴리시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취득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나의 폴리시를 바로 즉각적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과거의 이제 데이터들은 필연적으로 다 버려지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이제 쌀사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오프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다르게 데이터를 콜렉션하는 에이전트 폴리시와 학습하고자 하는 타겟 에이전트 폴리시가 서로 다를 때 오프 폴리시 아래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행동한 거를 보고서 내가 배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비리얼 폴리시가 이제 행동한 데이터를 리플레이 버퍼 같은 데다 저장을 쫙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이제 큐러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큐러닝의 수식을 보시면 요게 지금 이제 위에서 보셨던 이 TD 에러잖아요. 여기가 TD 타겟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배우고자 하는 Q 펑션이고 TD 에러를 가지고 Q 펑션 업데이트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TD 타겟을 계산할 때 지금 스테이트 ST와 AT는 비헤비어 폴리시가 이미 다 결정을 해놓은 거고요.
근데 이제 학습하고자 하는 이 Q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 Q 펑션이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한 그리디한 액션을 가지고 T 타겟을 계산해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헤비어 폴리시와 타겟 폴리시가 서로 다른 상황을 이제 오프 폴리시 RL이라고 하고요. 남은 온라인 RL과 오프라인 RL입니다. 온라인 RL은 에이전트가 계속해서 학습하는 동안 인바이러먼트와 상호작용하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콜렉션하고 업데이트하고 다시 인바이러먼트와 상호작용하고 콜렉팅하고 학습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는 게 온라인 RL이고요. 오프라인 RL은 이미 비헤비어 폴리시가 데이터를 다 뽑아놓고 고정된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폴리시를 학습해서 이제 그 이벨루에이션에 그대로 디플로이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들을 오프라인 R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RL은 이제 익스플로어 그러니까 탐험과 그리고 익스플로어 이제 그 작동이 서로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오프라인 RL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데이터를 다 뽑아놨기 때문에 탐험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앞에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 폴리시와 오프라인 폴리시가 오프 폴리시가 이제 온라인 RL 하에서 서로 또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서로 각각 또 작용을 할 수 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비엘 폴리시가 이미 다 데이터 뽑아놓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프 폴리시만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온라인 RL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폴리시가 인바이러먼트와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면서 데이터를 뽑고 업데이트하고 그걸 다시 적용해서 바로 하고 이런 식이고 온라인 오프 폴리시 아래 같은 경우에는 비헤이비얼 폴리시가 익스피리언스를 다 뽑아놓고 버퍼에 저장해 놨다가 그걸 가지고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고 이 폴리시를 약간 그 모멘텀 업데이트 하듯이 이제 비हे이비얼 폴리시를 다시 업데이트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다시 인벌먼트 상호작용하고 데이터 뽑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요. 오프라인 RL은 비헤이비얼 폴리시가 데이터 다 뽑아놓고 버퍼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걸로 폴리시 학습해서 디플로이하는 이런 걸 오프라인 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서로 이제 다른 거를 구분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모델 프리와 모델 베이스드 RL이 또 이제 구분이 있는데요. 이제 RL에서 모델이라는 거는 그 에이전트가 어떻게 인바이러먼트가 동작할 것인지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이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은 사실상 그 인바이러먼트를 모방하는 거를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디스트리뷰션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샘플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시뮬레이션도 하나의 인바이러먼트를 모방하는 그런 샘플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닝이라는 용어가 이제 모델 베이스드 RL이랑 거의 비슷한 이제 건데요. 아, 그 모델을 이용해서 폴리시를 임프루먼트 하거나 아니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이제 크리에이트 하는 모든 컴퓨테이셔널 프로세스를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있을 때 모델을 이용해서 플래닝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취득해서 이제 폴리시를 임프루브 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 베이스드 RL은 그럼 모델을 어떻게 쓰느냐? 이제 그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모델 베이스 RL에서 그럼 실제 리얼 인바이러먼트와 상호작용하는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쓰느냐? 먼저 모델을 이제 학습하는 데 씁니다. 모델이 인바이러먼트를 제대로 이제 모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앞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델 프리 RL에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돌아가는 게 보이실 텐데 밸류와 폴리시가 있을 때 액팅을 해서 이제 리얼 익스피리언스 뽑으면 그걸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고 아니 또 직접적으로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델이랑 이 폴리시랑 더 많은 횟수 예를 들면은 이제 리얼 익스피리언스와 가상의 익스피리언스를 뭐 1대 50 뭐 이런 식으로 1대 20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이랑 더 많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폴시를 업데이트하는 플래닝 과정을 거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모델 베이스 RL의 기본적인 목표는 그 인바이러먼트와 상호작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 횟수를 좀 줄이자가 이제 그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다이나큐 알고리즘 같은 이걸 수도 코드를 좀 보게 되면은 보시면 이제 여기서 지금 스테이트와 액션을 지금 취득해서 리얼 익스피리언스로 S 프라임과 R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여기서 다이렉트하게 Q를 업데이트하고 그걸 이용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모델과의 상호작용을 repeat n times 해서 좀 비율을 높게 가져가도록 해서 리얼 인바이러먼트와 상호작용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아래의 그 베이스 말씀드린 거였고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아래를 어떻게 쓰이냐 하는 거를 이제 25년도 서베이에서 구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로서 작동하는 것과 모델러로서 작동하는 것, 그리고 옵티마이저로서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컨트롤러로서 작동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폴리시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옵저베이션이 주어졌을 때 그 이제 액션을 뭘 이제 뱉을 것인가 를 결정하는 폴리시를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바꾸는 게 컨트롤러고 모델러 같은 경우에는 이 인바이런먼트를 모사하거나 아니면 이 데이터 리플레이 버퍼를 더 채우기 위해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그런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모델러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폴리시가 베스트 리턴을 가져올 것인가를 이제 제네럴 모델이 찾는다면 이제 그게 이제 옵티마이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네, 폴리시는 보통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나요? 뭐 NLP 같은 걸로 표현이 보통 네 베이스 아래에서 MLP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같은 폴리시 경우에는 정말 NLP 대신 제너레이션 모델을 여기 대신 넣는다거나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 스테이트가 그 픽셀 레벨 스테이트인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 조인트 같은 것들이 숫자로 이제 있는 스테이트도 있는데 보통 조인트를 기준으로 하다가 요즘에 이제 픽셀 베이스드 스테이트로 넘어오면서 그거는 이제 인코더를 이용해서 이제 다른 스페이스로 넘긴 다음에 거기 하에서 이제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베이에서 이제 짜르르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건데요. 힘들어. 나 힘들어. 이제 구분이 돼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을 때 이제 쭉 물론 제가 논문을 다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이제 메인리 포커스는 보통 이제 오프라인 RL에 메인리하게 좀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오프라인 RL이냐면 일단은 실질적인 리얼 월드에 그걸 디플로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익스플로레이션에 대한 언서턴티가 없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미리 데이터를 다 뽑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하기가 좀 더 편하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RL을 많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폴리시를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이제 이용하는 그런 컨트롤러로서의 역할을 하는 연구들이 좀 더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메인 이제 각축장인 것 같습니다.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버퍼를 이제 리플레이 버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리플레이 버퍼는 스테이트와 액션 그리고 즉각적으로 나온 리워드 그리고 넥스트 스테이트를 요 이제 이 트랜지션을 저장해 놓는 거를 리플레이 버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이 TD 에러를 가지고 러닝을 할 때는 그게 앞쪽에 있는 그 초기에는 폴리시가 되게 이제 온라인 RL에서는 폴리시가 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쪽 데이터에서 되게 안 좋은 트랜지션이 많아서 이제 그 오버피팅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트래젝토리에 따라서 학습하게 되면은 그 트래젝토리 자체의 오버피팅이 되게 심하다고 이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템포럴하게 다 쪼개서 저장해 놓고 그걸 좀 섞어서 배치로 뽑아가지고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트래젝토리를 다 저장해 놓고 쓰기 때문에 이제 샘플 리유즈 측면에서 에피션시 측면에서 이제 장점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콜렉션도 비밀 폴리시가 따로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액터들이 동시에 이제 데이터 콜렉션을 수행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에피션시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미테이션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 그건 제가 안 넣었네요. 이제 보통 업데이트 할 때 하이 리워드가 나오는 경우가 일단 드물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학습하기 좀 힘들다라는 리미테이션이 있고 그리고 한성조는 과거의 것들까지 같이 써서 좀 더
나은 폴리시 하에서 업데이트를 이제 수행을 하니까 근데 과거 트랜지션은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같이 이제 써서 학습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prioritized sampling이라는 거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TD 에러 있잖아요. 타겟과 현재 q 사이의 사이. 그 TD 에러가 높은 것부터 먼저 배치해서 샘플링 해가지고 학습하고 그런 식으로 좀더그 프라이어타이즈 해가지고 학습하는 식으로 이제 시도가 있는데요. 해결하기 위한. 근데 그럼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뽑을 것이냐고 이제 더 많은 새로운 인포메이티브 데이터를 추가하기는 이제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겠다고 나온 것이 이제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인데요. 버퍼가 스스로 현재까지 나온 그 트랜지션을 기준으로 스스로 버퍼가 커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데이터를 생성해서 추가하는 식으로.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이제 버퍼를 이용해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학습하고 그리고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추가적으로 신테틱 트랜지션을 샘플링 해가지고 버퍼를 키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학습하겠다라는 게 키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제 리플레이 버퍼 D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그러고 이제 신테틱 트랜지션을 뽑은 다음에 그거를 어떤 특정한 해부 파라미터 레이쇼 값으로 기존의 거랑 섞어가지고 그걸로 벡터 크리틱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거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리얼 스텝에 대해서 많은 신테틱 데이터를 이제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많아져서 샘플 에피션시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요 과정은 이제 리플레이 버퍼를 채우겠다라는 거니까 기존에 이제 여러 알고리즘들의 그냥 플러그 앤 플레이로 이제 갖다 꽂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런 구분하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나 RL이 아까 컨트롤러, 모델러, 옵티마이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리고 온라인 RL 안에 온 폴리시와 오프 폴리시 RL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프라인 RL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페이퍼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가 가장 각주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익스피리언스를 모델링하는 그 모델러 안에서도 이제 모델링 인바이러먼트와 모델링 익스피리언스 두 개로 또 나눠지게 되는데 그 익스피리언스 모델링에 이제 이 오프 폴리시 온라인 RL 또는 오프라인 RL 여기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퍼인데요. 나름 시간 괜찮은 것 같은데 30분 이제 막 30분 된 것 같은데. 네, 페이퍼를 두 개를 이제 가져왔었는데 이제 뉴립스 논문입니다. 신터라는 페이퍼인데 모티베이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너रे티브 리플레이의 그 모티베이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월드랑 상호작용하는 게 코스틀리 하니까 버퍼 자체를 키우자. 그래서 디퓨전을 리얼 익스피리언스 트랜지션 가지고 학습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레시오로 섞어서 더 이제 데이터를 키워서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얼 월드와의 그 상호작용 자체를 줄이자. 그래서 샘플 에피션트 RL의 분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자체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어떤 레시오를 하나를 이제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온라인 RL 하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초기에 리얼 리플레이 버퍼는 지금 다 비어 있고요. 그러고서 이제 파이도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한 다음에 신테틱 데이터셋 그 버퍼도 지금 초기화를 해놓고 그 디피션 모델 정의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데 먼저 인발먼트와 이니셜 폴리시 파이에 대해서 콜렉팅 데이터를 먼저 해서 그거를 리얼 버퍼에다가 밀어넣고요. 리얼 버퍼를 가지고 디퓨전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고 그 디퓨전 모델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지금 여기서는 대충 한 20 정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생성해서 신테틱 데이터 버퍼에다가 넣은 다음에 그걸 이제 레시오대로 이 레시오는 대충 그냥 이제 0.5 정도 잡는 것 같습니다. 반반 정도씩 섞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폴시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한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에는 무즈코와 메이스투디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무즈코는 다뤄봤는데 메이스투디는 안 다뤄봐서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무즈코에서는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픽셀 베이스드 스테이트도 제공을 하고 무즈코에서 그리고 다른 이제 그 뭐냐 밸류 기반의 밸류 베이스드 스테이트도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밸류 베이스드 스테이트로만 실험을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치타가 달려가는 하프 치타나 걷는 워크 2D 그리고 그냥 다리 하나로 이렇게 뛰는 벅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샘플링을 수행하는 정도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요건 먼저 이제 오프라인 이벨루에이션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오프라인 이벨루에이션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오프라인 RL이 원래 버퍼를 다 채워놓고 그 거기서 이제 뽑아가지고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다 뽑아놓고 버퍼에 저장돼 있는 걸로 디퓨전을 먼저 다 학습시키고 기존의 리얼 익스피리언스 다 빼버리고 디퓨전에서 뽑는 걸로만 학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을 때 기존의 그런 이제 리플레이 버퍼와 이제 차이를 보겠다라는 시도인데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 훨씬 더 빠르게 리턴 값이 높아지면서 수렴을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링의 횟수에 봤을 때 요건 이제 버퍼에서 샘플링하는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신터가 왜 이제 요 다른 이제 사실상 어그멘테이션 기법처럼 이제 그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다른 뭐 노이즈를 넣거나 다이나믹한 노이즈를 넣거나 하는 여러 가지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리턴 값이 높게 나왔대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를 이제 분석을 자기들이 해봤을 때 이제 도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L2 distance from dataset은 그 리얼 익스피리언스 버퍼에 있는 데이터셋과의 거리를 지금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게 높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리얼 익스피리언스에는 없던 데이터셋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다이나믹스 MSE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생성이 스테이트, 액션, 넥스트 스테이트, 리워드를 생성을 해내게 되는데 이 스테이트와 액션을 실제 리얼 인바이먼트에 적용을 했을 때 정말로 이 스테이트와 리워드가 나오느냐를 비교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다라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만들어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게 작다라는 거는 더 리얼리스틱한 데이터를 생성해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터의 분포를 보게 되면은 더 다양한 데이터는 만들어내면서 더 리얼리스틱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노이즈를 넣는다는 어그멘테이션 기법들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 빠르게 efficiency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질문인데 네. 버퍼 안에 데이터 개수가 디퓨전을 시킬 만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어, 디- 이제 계속해서 디퓨전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게 되는데 이게 슬라이드 잠깐 네, 그림 네, 기본적으로 그 이쪽 오프라인 아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미 잔뜩 있는 거라서 그걸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만큼 되는 거고 온라인 아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제 표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아래 숫자가 있잖아요. 여기 뒤에 다 K가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0 써 있으면 이게 20만 개 데이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또 제가 아직 그 코드를 다 제대로 뜯어보진 못했는데 디퓨전 모델이 약간 좀 자기들이 간단화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유넷 구조, 컨볼루션 기반의 유넷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MLP 기반. 디퓨전 모델을 과정에서 업데이트를 그냥 하는 거야? 아니면 브레이즈 시켜놓고 쓰는 거야? 오프라인 RL은 프리즈 해놓고 지금 그 테스트를 한 거고요. 온라인 RL은 계속해서 과정에서 리얼 익스페리언스를 하면은 그걸로 업데이트 다시 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뽑아내고 그리고 다시 섞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트레이닝하고 그러면 네. 네. 그게 근데 실시간으로 들어가나? 그러니까 실시간까지는 사실 어렵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수렴하는 시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수렴하는 시간까지는 요거 다음 거 PGR은 제가 돌려봤는데 그거는 제너레이션 하는 데이터가 좋은 탱글 같이 그러니까 몇 개 숫자로 나오는 거면 금방 업데이트 될 것 같은데 네네 제너레이션 모델 자체가 네네네 자율주행이라는 데는 아마 그게 네 어려울 겁니다. 이미지로 나올 텐데 데이터가 네네네 그거는 바로바로 안 될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기는 다 네 탱글이나 밸류라 가지고요. 네 밸류 베이스드라서 네 그래서 온라인 하에서도 이제 다른 온라인 알고리즘 레드큐나 SAC랑 비교를 했을 때 더 빨리 이제 수렴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저 컨트리뷰션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 논문은 이제 ICLI 25년도에서 발표된 Prioritized Generative Replay라는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건 이제 신서랑 기본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논문입니다. 신서가 그 아까 전에 레시오 R 가지고 이제 섞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서 거기서 배치로 이제 뽑으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유니폼하게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폼하게 샘플링 하면은 그 쓰레기 데이터도 나올 수 있고 같이 포함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에피션시가 이제 좀 더 못하다, 이네피션트하다.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더 유스풀한 데이터를 생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를 그 컨디셔널 디퓨전을 가지고 그 더 어떤 더 유용한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가이던스를 컨디셔너로 넣어주겠다는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원래 신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링이 여기가 이제 그냥 타우인데 거기에 이제 컨디션이 추가가 된 거죠. 컨디셔널 디퓨전으로. 그래서 이 컨디션을 뭘로 줄 거냐를 이제 여러 가지를 실험해 놓은 사실상 그 실험적인 논문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릴리번스 펑션이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해서 이 릴리번스 펑션을 컨디션으로 컨디셔널 디퓨전에 넣어줘서 좀 더 좋은 데이터를 생성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라이오리티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측정해서 가이던스를 주겠다라는 사실상 기존 신서에서 요게 추가된 겁니다. 네. 이 릴리번스 펑션을 여러 가지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걸 리턴 값을 그대로 넣어주는 경우도 그 실험을 했고 그리고 TD 에러를 넣어줘서 TD 에러가 높은 것부터 생성해낼 그 가이던스를 줘서 그 TD 에러가 높을 만한 거를 생성해내도록 해서 좀 더 학습 빠르게 하겠다는 시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메인하게 주장하는 거는 이제 큐리오시티라는 거를 좀 넣어주자 해서 이 리턴과 TD 에러를 쓰는 경우에는 사실상 Q 펑션이 잘 에스티메이트 돼 있어야 리턴과 TD 에러가 제대로 나와서 좋은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있는데 이 Q 펑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얼리 익스피리언스에 오피팅 되는 문제가 그 있어서 이거는 그 많이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있어서 이제 그 릴리번스 펑션을 이제 안 좋게 만드니까 요거랑 좀 구분지어서 Q 펑션과는 따로 시그널을 만들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이제 그래서 코어 인사이트는 에이전트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트랜지션이 생성되면 좀 더 이제 학습에 유용할 거다라는 인사이트를 하에서 구현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 스테이트를 어떤 인코더를 요거 이제 파라미터화해서 한 인코더를 통과시킨 스테이트를 이제 뽑은 다음에 포워드 다이나믹 모델이라는 거를 또 따로 이제 파라미터화해서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그 이 스테이트가 번갈았으니까 좀 애매하네요. 레이턴트라고 할까요? 네, 레이턴트와 액션을 넣었을 때 그 다음 레이턴트를 예측하는 어떤 다이나믹스 모델을 따로 정의를 해서 그 예측한 값, 그 레이턴트와 실질적인 레이턴트 값이 서로 차이가 크면 그러면 이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다라는 하로 이제 큐리오시티라고 이 값을 정의를 해서 그거를 가이던스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신서 여기서 보시면 이 빨간색이 그 신서인데요. 그리고 요 파란색이 큐리오시티를 컨디션으로 주는 PGR의 결과물인데 신서가 지금 100K에서 얻는 베스트 퍼포먼스가 PGR에서는 50K 한 절반 정도 에피션시를 높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디퓨전을 컨디셔널 디퓨전으로 바꾼 거니까 사실상 샘플 퀄리티 자체가 올라가서 이게 그 성능이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서 그 생성되는 샘플들의 퀄리티를 좀 비교를 해놓은 그래프인 건데요. 그래서 보셨을 때 다이나믹 MSE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테이트와 액션 하에서 정말 생성된 넥스트 스테이트와 리워드가 나오느냐를 비교한 값인데 그게 신더랑 PGR을 비교했을 때 이제 분포가 높은 쪽이 거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워커 2D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서가 더 그 분포가 좀 더 깔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샘플 퀄리티가 높아진 건 아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할 때 더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신서보다 더 좋아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은 문제를 어떻게 줘요?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뜯어볼 겁니다.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들리시나요? 네, 제가 아,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그래서 가우시안은 위치, 그리고 퍼진 정도, 그리고 칼라 값을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3D 씬에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가운데 중심점을 나타내는 뮤, 그리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이렇게 양방향으로 퍼져나간 정도를 보는 매트릭스, 그리고 투명도의 값을 나타내는 오파시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클 하모닉스로 컬러 값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뷰 이미지를 통해 이렇게 가우시안으로 형성된 3D 씬을 만들고 스플래팅을 통해 노벨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다음과 같은 시퀀스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SFM을 통해 콜스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멀티뷰 이미지 셋에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SFM 포인트 각각이 아까 말했던 3D 가우시안의 중심점이 되고 또 여러 가우시안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코베리언스나 오파시티 값은 랜덤으로 형성이 되기도 하고 물적 스레시홀드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구현마다 살짝 다를 수 있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SFM 때 얻어진 컬러를 뭐 이렇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D 씬에 이렇게 가우시안을 첫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이니셜라이즈된 가우시안 셋이 있을 때 이를 스플래팅이란 개념을 이용해서 카메라 포즈로 프로젝션을 이미지 플레인에 한 뒤에 가우시안을 어큐뮬레이트 해서 그 픽셀에 해당하는 컬러를 구하고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이 렌더링된 결과와 트레이닝 뷰와의 에번 로스를 통해서 가우시안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 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가우시안을 조금 학습을 하면 나오는 뷰인데 이 동그란 애들이 각 색을 띠고 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스플래팅 하기 전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래팅이 된 어떤 한 씬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우시안이 오파시티 값이 없이 봤을 때는 조금 축적이 되어 있어서 실제 씬과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스플래팅을 한 이후에는 각 가우시안이 어떤 웨이트 값을 가지고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뷰가 잘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서머리를 해보면은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SFM 같은 기존 방법론을 통해 멀티뷰 이미지에서 콜스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가우시안을 3D로 생성을 하게 되고 이 가우시안은 이후에 렌더링과 이터레이션을 거치면서 옵티마이즈 되게 됩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가우시안의 개수는 이 어댑티브 덴시티 컨트롤이라는 것으로 좀 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가우시안이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이 돼야 되는 영역에서는 좀 더 많아져야겠다라고 옵티마이즈 과정 중에 판단을 하면 가우시안을 복사를 한다든지 뭐 스플릿을 한다든지 해서 개수를 늘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위치에는 이 가우시안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하면은 이터레이션 중간에 그 가우시안을 3D 씬상에서 삭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 기준이 되는 것은 가우시안이 옵티마이즈 될 때 그레디언트가 흐를 텐데 그 그레디언트가 만약 일정 이상 크면 이 가우시안이 조금 많이 이동을 하니까 더 주변에 많은 가우시안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만약에 일정 이터레이션이 지났는데도 가우시안 옵티마이즈의 그레디언트가 매우 작으면 가우시안 옵티마이즈가 이제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또 투명도 값도 변화가 없으면은 이게 가우시안은 사라져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보통 한 3만 번 정도 반복을 해서 앞서 봤던 것처럼 가우시안을
옵티마이즈를 하고 스플래팅을 통해 노벨 뷰 신테시스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좀 빠르게 살펴봤고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궁금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주제로 발표할 District Free 3D and Gaussian Introduction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 지금까지 말했던 노벨 신테시스는 굉장히 정적인 환경에서 취득된 데이터를 통해서 3D 씬을 리컨스트럭션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신테시스를 적용하려는 멀티비 이미지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먼저 만약 비디오를 촬영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주변에 움직이는 사람이나 차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람들과 차가 모두 이미지에 캡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 이런 식으로 클러터 같은 효과가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가우시안이 옵티마이즈 될 때 어떤 뷰에서는 이런 디스트랙터가 보이고 다른 뷰에서는 디스트랙터가 안 보여서 이 옵티마이즈 과정 중에 그 생겨버린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라이팅 컨디션이 계속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3D GS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밝은 날에 찍은 이런 유적지 그리고 야간에 찍은 이런 건축물 이런 씬들을 모두 모아서 옵티마이즈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뷰가 변할 때마다 이 주변의 환경도 같이 변화하게 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웰베 신테시스에서 중요한 건 멀티뷰 셋인데 이 셋 자체가 이미지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멀티뷰 컨시스턴시를 맞추는 그 과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덴스하게 옵티마이즈를 한다고 하면 100장 이상의 뷰를 사용을 해서 한 씬을 구성을 하는데 이게 16장 정도 사용을 해서 옵티마이즈를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FSFM 같은 경우에도 멀티 이미지가 많이 필요한데 이 SFM으로 카메라의 포즈를 얻지 못하면 방금 봤던 3D 가우시안 프로세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플레인에 가우시안을 프로젝션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포즈를 알지 못하는 이미지 셋이 있을 때도 이런 파이프라인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무빙 오브젝트가 있는, 즉 디스트랙터가 있는 상황에서의 3D 씬 리컨스트럭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구 동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 2023년에 디스트랙터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널프에서부터 먼저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데이터셋도 데이터셋도 생성이 되었는데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노벨 신테시스가 흐름이 넘어오게 되면서 점점 디스트랙터 프리 노벨 신테시스도 가우시안 쪽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어, 대표적인 연구들만 몇 개 가져왔고 CVPR에도 2편, 또 이번 ICCV에도 몇 편 정도 출품됐을지 모르겠지만 한 편 이제 출품이 된 게 확인이 되어서 저는 오늘 이 두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비주얼을 준비를 해 봤는데 보통은 이렇게 멀티비씬이 카테고리별로 여러 개 있고 디스트랙터로 보이는 애들이 신테틱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초반에는 제한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카페 탁자에 이 보드게임만 놓여져 있는 건데 이렇게 안드로이드랑 나무 막대 같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씬 같은 경우에는 풍선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씬입니다. 이 신테틱 데이터셋이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널프 언더브라는 논문에서 데이터셋을 발표했는데 이 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의자를 중심으로 돌면서 사진을 찍었고 그 씬에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데이터셋을 가지고 보통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매트릭은 이제 렌더링된 이미지 그리고 GT 이미지와의 비교를 하는데 보통 이용 많이 하는 포토메트릭 매트릭을 사용을 합니다. PSNR, SSIM 그리고 LPIPS를 사용을 합니다. 먼저 스팔레스 스플랫이라는 논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널프에서부터 처음으로 3D GS로 이 문제를 가져온 논문인데 이제 아래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평소에 이렇게 캐주얼한 이미지를 캡처를 했다고 했을 때 아무런 이런 무빙 오브젝트에 대한 다루는 게 없이 옵티마이즈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무빙 오브젝트들의 클러터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노벨 뷰 신테시스도 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키 아이디어는 옵티마이즈를 할 때 이런 디스트랙터에 마스크를 씌워서 렌더링 과정, 옵티마이즈 과정에서 아예 배제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생성을 해서 디스트랙터라고 판단이 되는 검은색 부분은 이 옵티마이즈 과정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 가우시안을 만들 때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옵티마이즈 할 때도 사용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다이나믹 오브젝트만 없애는 것이 목표가 네, 목표는 다이나믹 오브젝트 없애는 거. 네, 맞습니다. 네. 네, 스태틱한 건 남기고 다이나믹 오브젝트만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셋이 비디오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떤 게 다이나믹 오브젝트인지 충분히 옵티마이즈 과정 중에서 판단할 수 있는 셋을 사용합니다. 네, 네. 그 아까 보여드렸던 신테틱 데이터셋은 다이나믹 오브젝트는 아니고 멀티비 컨시스턴시가 맞춰지지 않은 그 데이터를 없애는 거긴 합니다. 그게 조금 리얼리스틱하지 않다고 해서 이런 데이터셋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키 아이디어는 마스킹을 해서 옵티마이즈 과정에서 제외를 하자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나이브한 방법으로는 이 렌더링된 이미지와 타겟이 되는 트레인 뷰 이미지와 레지듀얼을 구해서 에러가 많이 나는 부분이 디스트랙터가 있는 부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미지를 빼서 그게 어떠한 바운더리보다 값이 높으면 그거를 마스크로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이 옵티마이즈가 진행이 되고 있는 도중에 이 마스크를 같이 조인트로 학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텍스처가 많은 영역 혹은 뭐 컬러가 비슷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역시 디스트랙터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브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시멘틱한 피처도 함께 사용을 해서 디스트랙터를 없애는 마스크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피처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의 피처를 사용을 하였고, 이미지 피처입니다. 이미지로부터 얻은 피처입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기반의 스레시 홀딩이 굉장히 리컨스트럭션 에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멘틱 어웨어 아웃라이어 마스킹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디퓨전 피처를 어떤 쉘로우한 MLP 같은 데에 넣어서 마스크를 제너레이션 하게 되는데 이 MLP를 학습을 어떻게 시키냐면 어떤 레지듀얼 범위의 아래에 있거나 여기 보시면은 U라고 되어 있는데 레지듀얼 에러가 있을 때 그거의 반절 정도 되는 에러가 조금 적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좀 컨피던스가 높은 부분이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인라이어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에러가 굉장히 높은 0.9 이상인 부분은 이제 굉장히 unreliable하다
디스트랙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내가 제너레이션 한 마스크가 어떤 인라이어 바운더리보다 에러 값이 낮을 때, 혹은 내가 제너레이션한 마스크가 그 에러가 굉장히 높다고 예상이 되는 부분보다 에러가 높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로스를 흘려주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인라이어라고 강하게 확신을 하는 부분, 그리고 아웃라이어일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MLP를 학습을 함으로써 좀 이 MLP가 이런 바운더리 정보가 없더라도 어떤 피처가 들어왔을 때 이 피처가 굉장히 디스트랙터에 가깝겠구나라고 생각하게 학습을 하려고 이러한 바운더리를 두 개를 생성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가우시안 옵티마이즈 과정 중에 함께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레지듀얼 에러가 너무 높아서 마스크를 좀 랜덤으로 생성을 해서 음, 좀 레지듀얼 에러에 덜 민감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마지막에 레지듀얼 에러가 조금 안정화가 됐을 때 이 마스크를 적용을 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웨이트가 그래서 이터레이션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이쪽으로 MLP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 논문은 그렇게 간단하게 MLP 구조로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마스크를 만들어서 렌더링을 한 것 자체로도 이렇게 거의 컬러터 포인트를 없애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SNR, SSIM, LPS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실험을 진행을 했고, 아까 풍선 날아다니는 이게 씬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3DGS는 풍선의 잔재가 보이지만 이 방법론을 적용하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한 서머리인데요. 일단 시멘틱 피처를 활용을 해서 마스크를 만들겠다는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걸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마스크를 만드는 작업 자체가 어떤 GT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언서브로 학습을 했다는 것을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방법론 자체가 그 스테이블 디퓨전 피처에 조금 의존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디스트랙터가 아닌데 피처가 실제 디스트랙터랑 비슷한 어떤 인라이어가 있다면 그것을 이제 구분하는 능력은 마스크 MLP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한계점으로 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뒤이어 나온 두 번째 논문 소개해 드릴 건데, 이름은 Robust Split Coupling Densification 그리고 Dynamics of Transition Free 3D GS입니다. 이번 ICCV 2025에 학습된 논문이고, 이 논문에서는 아까 마스크를 이제 만들어서 렌더링 과정에 마스크를 킹을 한 이미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납득을 하고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체가 3D GS 옵티마이즈가 너무 초반에 시작을 할 때 이 마스크는 제너레이션이 잘 되지 않으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크 제너레이터가 안정이 됐을 때 실제로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경우 아까 텍스처가 좀 많은 부분은 가우시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걸 덴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덴시피케이션이 디스트랙터가 있는 부분에 유독 더 많이 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발견을 하였고 이 덴시피케이션만 하지 않아도 3DGS 성능이 오히려 더 아무런 마스킹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좋아진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덴시피케이션 하지 않는다는 뜻은 첫 번째로 SFM 포인트로 얻은 가우시안만 사용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씬 자체가 가우시안이 좀 적어서 스파르스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노벌 신테시스를 할 때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덴시피케이션을 일정 이터레이션 이전에는 하지 않고 이 믿을 만한 SFM 포인트만으로만 3D 씬을 렌더링을 하다가 마스크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조금 수렴이 되어 가면은 그때부터 마스크도 적용하고 덴시피케이션도 진행을 하자라는 개념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만들게 되는데 아까는 스테이블 디퓨전 피처를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다이노 V2 피처를 사용을 해서 MLP를 학습을 시키고요. 아까는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인풋 이미지 피처만을 가지고 마스크를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론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터레이션이 증가하면은 마스크의 효과가 좀 더 두드러지게 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논문에서 또 비교를 한 게 실제 아까 사용했던 스테이블 디퓨전 피처 그리고 샘2의 피처 그리고 다이노 V2의 피처 중 어떤 피처를 선택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스테이블 디퓨전 피처는 굉장히 시멘틱이 많이 드러나서 이렇게 디스트랙터를 분리할 수 있는 좋은 마스크를 생성할 수 있는 큐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좀 크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았고 샘큐2 같은 경우에는 바운더리를 너무 잘 잡아서 이 그림자가 생겼을 때 여기 보면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도 이렇게 잡아버리는 현상이 생겨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두 가지 적절하게 그 경계도 뽑을 수 있으면서 또 너무 그 민감하지 않은 다이노비트 피처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처는 덴시피케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콜스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미지의 어떤 다운샘플링을 해서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작게 만든 다음에 다이노에 넣어서 이 피처 맵을 뽑고 그걸 다시 업샘플링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블러한 원래의 경계와는 조금 다른 이런 피처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로써 얻어진 마스크는 조금 경계가 흐릿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첫 번째 이터레이션 단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을 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덴시피케이션을 하기 전에는 이 콜스하게 진행을 하고 이후에 마스크 제너레이터가 조금 안정화되면은 다시 파인한 이미지로 만든 다이너 피처로 얻어진 마스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실험 결과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논문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 같은 게 뚜렷하게 보이고 또 복잡한 패턴도 잘 생성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레지듀얼 에러가 굉장히 높은 영역을 마스킹하는 기존 논문의 특징과 다르게 그것을 조금 막아서 레지듀얼 에러가 높은 영역도 텍스처가 많은 것은 디스트랙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딜레이 그로스를 하면서 좀 더 잘 캡처를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른 데이터셋의 결과고요. 잘 복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량적인 결과도 좋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제안을 했던 마스크 그리고 가우시안 덴시피케이션을 늦추는 전략 그리고 마스크를 늦게 이터레이션 중간에 부여를 하는 전략이 있는데 그걸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 논문은 덴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이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
디스트랙터가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좀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를 가우시안 그로스를 막고 또 마스크를 만들 때 피처를 콜스 그리고 파인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멘트 픽처를 활용해서 마스크를 만들고 있고, 또 굉장히 이 가우시안 덴시피케이션을 시작하는 시점을 매뉴얼하게 튜닝을 해서 찾아내야 한다는 점이 조금 한계점이라고 생각을